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거의 인생 절반을 살아온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병원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제가 굉장히 아픈 환자였던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사지 육신, 오장 육부 모두 건강하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저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남편과 과거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제 사연을 공유해 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불편하셨어요.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풍이 오셨거든요. 이후 한쪽 다리 마비와 언어 장애가 온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 일을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0살, 13살이던 저와 오빠를 키우셔야 했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대신해 오빠와 저는 집안일을 하고 아빠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빠가 중학교 3학년이 된 이후로는 거의 모든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하게 되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빠의 공부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졌거든요. 어려운 집안 사정에 학원은 꿈도 못 꾸던 오빠는 대신 방에 틀어박혀 학교가 끝나면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찬미야. 너도 대학도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싶을 텐데 너만 희생하게 하는 것 같아. 이 엄마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도 아픈 아빠도 그리고 오빠까지 우리 가족은 모두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아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저 가족 구성원 중 저의 역할은 이건가 보다 하고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오빠는 독학으로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던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와 함께 식당을 차렸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가 식당을 차리고 제가 엄마의 일을 돕게 된 거죠. 제가 엄마의 일을 돕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점차 병세가 나빠져 의료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 뒤 저는 엄마의 가게 일과 아빠의 병원으로 가 간병일을 병행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교대하려 했지만 저는 그런 오빠를 말렸죠. 오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정말 큰 빚을 진다 찬미야. 고마워. 내가 정말 성공해서 너한테 진 빚은 두고두고 꼭 갚을게. 하지만 오빠는 제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아빠는 결국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미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이별이었기에 생각보다 슬픔은 크지 않았죠. 사실 저 그때 일말의 해방감마저 느꼈어요. 저를 불효막심한 딸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살 이후로 드디어 집안일과 아빠의 간병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마저 흘렀죠.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연민과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슬픔과 이제 정말 내 고생은 끝이구나 하는 해방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죠. 그렇게 엄마의 식당 일을 돕고 엄마에게 따로 월급을 받으며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까 고민해 보려는 와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남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아들마저 일이 되나. 이게 다 박복간 내 팔자 탓이지. 불쌍한 내 아들. 대학 졸업을 불과 2달 앞둔 오빠에게 사고가 난 겁니다. 졸업 여행이라며 대학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스키장을 다녀오던 와중에 내린 폭설에 차가 그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이미 조기 취업도 확정되어 앞으로 저와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오빠가 제 눈앞에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는 망연자실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오빠의 병원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겨우 아버지의 간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저는 이번엔 식물인간이 된 오빠를 돌봐야 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온전히 음식을 책임지시던 엄마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씩 거동을 하시고 어눌하게나마 말씀도 조금 할 줄 아셨던 아빠와는 다르게 하루 종일 꼼짝없이 누워있는 오빠를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떨 땐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했고 또 어떨 땐 제 신세가 너무 안쓰럽고 짠해 슬퍼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화장실로 가 괜히 저녁에 엄마가 부어있는 제 눈을 보지 못하게 세면대에 물을 받아넣고 그곳에 얼굴을 담근 채 울곤 했습니다. 서글펐어요. 남들은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어느 날은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놀아대는 10대와 20대를 저는 평생 가족의 수발만 들다 끝낼 것 같아서요. 결국 오빠는 무려 3년을 병상에 눈을 감고 누워있다 29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정말 끔찍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오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하는 엄마를 바라보다 문득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마저 아프게 되면 어쩌지? 그럼 난 그때도 엄마 간병을 해야 하나? 그땐 돈을 벌 엄마도 없을 텐데 간병인을 써야 하는 건가? 엄마가 몇 살이었지? 엄마는 아직은 건강하겠지? 그리고는 화들짝 정신을 차린 저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떠올리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죽어 슬픔을 온전히 느끼기에도 모자란 와중에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병인 일을 업으로 삼은 것이요.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엄마에게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젠 나도 내 인생 살래. 어차피 이제 병원비 들어갈 곳도 더 없잖아. 그러니까 바쁜 시간은 사람 구해서 써. 엄마도 힘들 텐데 이렇게 식당 그만둬서 미안해. 제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는 눈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찬미야. 왜 네가 미안하니? 그동안 네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누구보다 엄마가 잘 아는데 오히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는 걸. 그날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삶의 새로운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을 쭉 하고 싶었거든요. 간혹 제게 착하다고 칭찬을 하시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빠와 오빠를 간병하며 내 적성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지난 인생은 가족에게 희생하고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엄마가 아파서 간병할 일이 생겨도 절대 내 삶은 불행한 게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궤변으로 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저는 아빠를 잃고 오빠까지 잃었던 병원이라는 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33살이었던 저는 한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정형외과의 병동으로 간병일을 나가게 되었죠. 제 담당 환자는 60 언저리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성격은 조금 까칠하셨지만 좋은 분이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시술과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일주일간 입원하셨다던 그분은 처음엔 제게 낯을 가리다가 저와 만난 지 3일이 지나자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근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편협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손도 야무지고 보아하니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좋고 하니 이렇게 고된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사정이라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물음에 멋쩍게 웃으며 지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뭐 숨길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아빠, 오빠 병간호를 해오다 보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쭉 이쪽 일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아픈 분들이 제 케어를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니 저한텐 천직이죠 뭐. 어머 세상에 요새도 이런 착한 아가씨가 다 있네. 기특해라.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어쩜 이렇게 모난 구석이 없어요. 새삼 이런저런 일에 불평불만 많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네. 아니에요. 누구든 저 같은 입장이 되어보면 다 저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가족들도 있으신데 왜 간병인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여쭤보면 실례일까요? 어찌나 제 칭찬을 해주시던지 민망해진 전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궁금했던 걸 아주머니께 여쭤본 거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어깨를 으쓱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야 뭐 별 사정은 없어요. 수술도 아니고 그저 몸 조금 불편한 게 뭐 대수라고 바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내 남편도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마당에 괜히 연차 쓸 일 없다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고 아들 두 놈도 워낙에 바쁜 녀석들인지라 내가 먼저 간병인 불렀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손살을 쳤죠. 절대로 병원으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으면서요. 내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키웠지만 우리 아들들 참 착하고 성실하게 잘 컸어요. 아가씨 33이라고 했죠? 우리 큰애도 아가씨랑 동갑인데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큰애랑 7살 차이 나는 늦둥인데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느라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바쁜 애들을 병원으로 불러낼 수 있었겠어요? 자식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 보이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자니 부럽더라고요. 아무런 불행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아빠와 오빠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렇게 평범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제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지 아주머니는 황급히 자기가 별말을 다 한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오전 다시 아주머니께 갔더니 글쎄 그 이른 아침부터 병실엔 낯선 남자 한 명이 와 있더라고요. 찬미 씨 왔어요? 놀랐지? 나도 놀랐어요. 인사해요. 여긴 우리 큰애. 그렇게 오지 말라고 난리 쳤는데 기어코 회사도 안 가고 여길 왔지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아주머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우리는 어색하게 첫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돌아갈까 물었지만 기왕 온 김에 오늘은 편하게 일하다 가라며 아주머니께서 만류하시더군요. 그날 내내 병실에 있던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덕에 저는 정말로 거의 거저 일하다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후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남편은 왜인지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와서는 자기가 뭐라도 돕겠다며 계속 제 옆에서 알짱대는데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정당하게 내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야 마음이 편하니 차라리 아주머니 곁에서 계속 말동무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저를 따라다니니까요. 정말 왜 이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아주머니가 퇴원하는 날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찬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주말에 영화 안 보실래요? 시뻘개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은 남편이 제게 거의 소리치듯 건넸던 데이트 신청을 받고서야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1년 동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1주년을 맞아 저녁을 먹던 날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너무도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죠. 집안도 괜찮고 자기 사업도 제법 성공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내가 좋은 거야? 왜 나랑 결혼이 하고 싶은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머니한테 먼저 들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실제로 처음 보니까 정말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 당신은 내가 만난 여자 중 제일 마음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존경스럽기 무슨. 근데 당신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결혼은 아니잖아. 당신 부모님이 분명 반대하실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 제 걱정스러운 말투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반대? 내가 당신하고 첫 데이트 약속 잡았다고 했을 때 첫 데이트 작전까지 같이 짜준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빤 우리 엄마 말이라면 해가 달이라고 우겨도 믿으실 뿐이고. 그렇게 우린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척이나 좋았어요. 이미 아는 사이였던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고 평생 한 회사를 다니며 자식들을 공부시키신 시아버지께선 남편에게 듣던 대로 엄청난 사랑꾼이셨죠. 그리고 남편과 7살 차이가 나던 시동생 또한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우애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형수님, 잘 부탁드려요. 저희 형한테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시라고. 저도 형수님을 성심성의껏 따를 테니까 저희 형 잘 부탁드려요. 여보, 들었지? 성수가 당신을 성심성의껏 따르겠다는 말 말이야. 우리 성수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해. 얘 야망도 보통이 아니다. 자긴 꼭 자기처럼 직업 좋고 잘 사는 여자 만나서 자수성가한 중산층이 되는 게 꿈이래. 형, 내 원대한 야망을 형수님께 말씀드리면 어떡해? 형수님, 제가 비록 야망은 크지만 사람 됨됨이가 그런 놈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시동생은 저를 무척 깍듯하게 손윗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반면 남편의 말대로 시동생은 정말 계산적이고 야망이 있는 성격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5년 뒤 대기업 연구직으로 취업한 시동생은 정말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여성을 찾아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긴 하지만 저 어릴 적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못 누렸던 게 많거든요. 전 그래서 가난이 싫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더더욱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 못하고요. 기왕 결혼할 거 저랑 경제적 수준과 가치가 맞는 여자면 좋잖아요. 결국 시동생은 의사인 동서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인성은 뭐랄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였어요. 저와 처음 눈이 마주친 동서는 그저 제게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동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동서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하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용돈 봉투와 꽃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20만 원이에요. 요새 동희 아빠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따로 선물은 준비 못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우리 사이에 그깟 선물이 중요하니? 사정이 어려우면 꽃만 사들고 올 것이지 용돈은 뭐하러 준비했어? 고맙다, 우리 첫째. 내가 아주 요긴하게 잘 쓰마.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서 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어 앞을 봤더니 글쎄 동서가 저를 보며 비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또한 동서가 왜 저러나 싶어 물으시더군요. 예, 넌 왜 네 형님을 보고 웃니? 죄송해요. 그냥 좀 웃겨서요. 아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 마당에 가게 관리 얼마나 소홀히 하면 시어머니 생신에 고작 2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간병인 페이가 그렇게 짜요, 형님? 우리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들한테 잘해줘야겠다. 배운 거 없어서 힘들게 남의 병수발 드는 것도 서러울 텐데 월급까지 박봉이면 얼마나 일하기가 싫겠어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사실 요새 아이 키우느라 일을 많이 나가지 못하기도 했고 바로 얼마 전 저를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진상 환자를 만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게다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저 어색하게 멋쩍은 웃음을 짓는데 동서의 말을 듣던 남편이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재수 씨, 사업 뭐 아세요? 어떤 대표가 사업하는데 자금 관리를 자기 아내한테 맡긴답니까? 사업 망하게 할 일 있어요? 아니면 설마 사업하는 놈이 돈 융통을 그렇게 못해서 자기 부모 생신에 20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지금 돌려 저를 까내린 거예요? 네? 아니요, 아주버님.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 동서가 당황하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말리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화난 표정이긴 하나 입을 다물었고요. 됐다. 둘 다 그만해라. 그리고 둘째 아가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의사가 된 건 알겠다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폄하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인 것 같구나. 환자를 위한다는 뜻에선 두 사람 다 같은 의료인이 아니겠니? 게다가 첫째 제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네가 아직 몰라서 이런 것 같으니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동서 또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식사 시간 내내 가끔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사이좋은 동서관계가 되려면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왕 가족이 된 거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동서와 잘 지내보려 노력하자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곧이어 제게 불어닥친 일들 때문에 저는 동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1년 사이 급작스럽게 몸이 약해졌던 엄마는 결국 가게마저 팔고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러다 몸의 기력이 너무 딸려 입원을 하셨다가 그 길로 결국 병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미야, 이렇게 너만 두고 나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내가 아주 오래 아프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다면 네가 또 내 곁에 붙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니? 엄마는 가족 병수발을 시키느라 평생 널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킨 게 너한테 너무 죄스럽고 스스로 한스러워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자본 날이 없어. 찬미야, 가게를 판 돈과 내가 살던 집은 모두 네 앞으로 남겨두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구나. 엄마가 부모로서 너한테 진 빚은
다음 생에 잊지 않고 꼭 갚으마. 사랑한다, 내 딸.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더욱 서글펐던 건 3번의 가족의 죽음을 겪은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슬픔만을 느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엄마의 장례 내내 어딘가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지도 다가올 또 다른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으니까요. 이후 이젠 정말 온전히 남편과 내 아들을 생각하며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다더니 2번째 불행이 제게 연이어 닥쳐버린 거예요. 여보, 미안해.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당신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바로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한번 삐끗했던 사업은 남편이 수습하려 애를 쓸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거기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인을 설득해 투자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잘 풀리지 않아 지인에게 매월 주기로 한 수익금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네요. 결국 남편은 그 지인에게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남편은 사업을 접고 그나마 건진 돈으로 그 지인에게 빚을 갚겠다고 사정사정해 극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어 징역형을 겨우 면했죠. 괜찮아.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실패 안 해본 사람 없다더라. 적어도 우리 수중에 빚은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 저는 남편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세상 일은 도통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회사에 들어가려 해도 대표였던 남편을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들은 남편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신입으로 들어가자니 나이가 있던 터라 쉽지가 않더군요. 남편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차에 잔인하게도 우리에겐 3번째 불행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하셨다가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던 시아버지께 갑작스런 심정지가 찾아왔던 거죠. 빨리 발견되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시아버지는 쓰러지신 지 거의 1시간이 되어서야 발견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비명 행사와 계속되는 구직 실패로 인해 남편은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매일 밤 술병을 끼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북돋아 주려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 남편을 다시 일으켜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던 시어머니는 집 한켠에 쌓인 술병들을 보고 남편을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지켜야 될 가정에 있는 놈이 언젠가는 너보다 먼저 갈 부모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어? 아니면 직장이 안 구해지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놈아, 앉아서 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땐 몸을 쓰는 일을 구해봐라. 일이 안 구해진다고 투정만 부리지 말고 눈을 크게 뜨란 말이야. 너 가장이란 놈이 이러고 있으면 죽은 네 아버지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하늘나라에 가다가 도로 돌아오겠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남편은 자기가 아직 덜 힘들었나 보다며 회사뿐만이 아닌 몸을 쓰는 직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결국 친분이 있던 동네 찜질방에 세신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때밀이었죠. 처음에 일을 배울 땐 근육통을 앓으며 힘들어했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세신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사람들 몸에 묵힌 때를 벗겨내는 게 마치 그 사람의 묵은 번민을 내 손으로 벗겨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나한테 푸념을 늘어놓거나
세상 사는 일을 이야기해주곤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 내게 일어난 불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말이야. 고마워 여보. 이게 다 끝까지 날 믿고 지지해주던 당신과 우리 엄마의 쓴소리 덕분이야. 그렇게 남편은 세신사로, 저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살며 우린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살아갔어요. 이전보다 벌이는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나름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유산도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조급하지도 않았고요. 단 하나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동서였어요. 마주칠 때마다 저를 향해 깔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던 동서는 점점 세신사로 직업을 전향한 남편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동서, 명절 전날인데 서방님도 그렇고 왜 안 와? 저희 이번에 못 가요. 바빠서요. 그래? 근데 왜 나랑 내 남편한테 말 안 해줬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형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 드려야 돼요? 나이 많고 시집 좀 일찍 왔다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윗사람이 척 유세는? 제 남편도 바빠요. 연구원이랑 동네 때밀이랑 업무 강도가 천차만별이니 정신없는 정도도 다른 거니까 아주버님한테도 이해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유세? 동네 때밀이? 듣자 하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 지금 말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못 배워먹은 사람 같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이 인성교육은 덜 받았나 봐? 동서는 갈수록 말이 심해지더군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어 저는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훈계야? 훈계도 수준 맞는 사람끼리 해야죠. 형님, 제가 제 남편 때문에 그나마 형님이라 말 썩는 거지. 밖에서 봤으면 겸상도 못할 사이가 바로 우리 관계인 거 아시죠?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니까 저도 더 이상 동서의 얼굴을 보기 싫더군요.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자니 남편이 상처를 받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멀어질까 봐 차마 말을 전달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당시 제가 전화통화를 할 때 옆에 있었던 시어머니만이 동서와 저의 불화를 알고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씀 말아달라고 했어요. 겨우 안정되어 가던 남편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성정이 불같으셨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애써 화를 삭히셨죠. 그러다 남편이 세신사로 일하게 된 지 2년 뒤 원래도 디스크로 고생을 하시던 시어머니의 디스크가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수술까진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건만 이번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울적한 말투로 제게 말씀하셨죠. 때마침 쉬고 있던 전 제가 곁에서 간병을 해드리겠노라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일하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일하던 종합병원이 척추 쪽으로 꽤나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비록 내과 전문이었던 동서에게 진료를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는 병원이니 마음이 덜 불안할 거라는 시동생의 권유로요. 저 또한 동서가 불편하긴 했지만 시동생의 의견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시어머니가 급하게 수술하고 입원한 첫날만 얼굴을 빼꼼 디밀었을 뿐 그 이후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심지어 저는 시어머니가 수술하신 지 몇 시간 뒤에야 병원에 들어가 이미 다녀간 동서의 얼굴은 구경도 하지 못했죠. 얘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어떻게 시애미가 입원했는데 이렇게 무신경하니? 동네 친구가 입원해도 이보단 얼굴을 자주 보겠다. 첫날 이후 7일이 지나도록 인사 한번 안 오는 동서에게 시어머니도 서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속으로는 사람이 참 정없다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이곳은 동서의 일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해 애써 동서를 두둔해 주었죠. 의사 일이 좀 바쁜가요? 그래도 격일로 서방님하고 남편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서운함 푸세요, 어머님. 그래, 네가 나보다 속이 깊다.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너랑 이렇게 오래도록 병실에 있으니 예전 생각도 나고 반갑구나. 정말 그때 네가 얼마나 참하고 예뻐 보였나 몰라. 이건 둘째한테 비밀이다만 난 아직도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 것이 세상 제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간병이야 원래 제 일이라 하나 힘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 기분을 대파 망쳐버린 사건이 다음 날 곧바로 발생하고 말았어요. 답답해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조기와 보행 보조기를 착용시켜드린 채 병원 1층으로 내려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화장실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 로비 쪽에서 동서가 병원 직원들과 함께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아는 척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인사해야지 싶어 저는 동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점심 먹으러 가? 오랜만이네. 저는 동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라도 네 하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곁에 병원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이내 제게 아주 쌀쌀맞은 말투로 쏘아붙이는 겁니다. 뭐야? 누구세요? 저 아세요? 뭐? 동서, 지금 나 모른 척 하는 거야? 제 말에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찌됐든 저 시어머니의 간병인 자격으로 들어간 거라 간병인 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귀에 꽂힌 동서의 말은 제가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일말의 정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저희 병원에 왜 오신 거예요? 설마 이 병원에서 간병이라세요? 눈치가 있으면 적어도 저 있는 병원으론 오지 말았어야죠. 제 직장까지 와서 의사인 저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 진짜 쪽팔리게. 어디서 간병인 주제에 나한테 아는 척이야? 뭐? 간병인 주제에? 동서, 지금 내가 창피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더군요. 간병인 옷을 입고 있어서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던 찰나 제 등 뒤에서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얼굴로 제 등 뒤를 건너보았죠. 어머님, 첫째가 수술한 나 돌봐준다고 자진해서 간병인으로 들어왔다. 둘째 너, 내가 여태껏 너한테 아무 소리 안 한 거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니? 다 첫째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다. 근데 뭐라고? 네 형님이 창피해? 의사 가운 입고 간병인이 의사한테 아는 척했다고 창피하다는 네가 더 창피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동서를 타박하셨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병원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시선을 느낀 동서는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이내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은 저한테 뭐 매번 말 곱게 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저 솔직히 예전부터 가족들이 다 형님만 싸고 도는 거 정말 싫었어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 같은 의료인이라고 형님하고 저를 싸잡는 것도요. 집안도 학벌도 전부 다 제가 낳은데 왜 제가 형님을 윗사람으로 모셔야 돼요? 네?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서 젊을 때부터 간병인 노릇이나 하던 사람을 제가 왜요? 어머님은 왜 매번 형님만 예뻐하세요? 그럼 일하는 병원에 입원한 시애미를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찾아온 너랑
돈 한 푼 안 받고 시엠이 아프다고 옆에 딱 붙어서 간병해주는 첫째 중에 내가 첫째를 더 예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 내가 왜 그렇게 철딱선이었고 심보도 못 떼먹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무척이나 놀랐죠. 결국 병원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와서 인파를 해산시켰고 저와 시어머니도 동서와 떨어져 다시 병실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고 나서도 한참을 씩씩대시더니 이내 제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어 미안하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왜 미안하세요? 저 괜찮아요. 솔직히 속으로 상처야 받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던 모양이더군요. 예정된 대로 다음날 퇴원을 한 시어머니는 다음날 집으로 가족을 전부 소집하셨어요. 저는 이미 숨기긴 글렀다고 생각해 이미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준 뒤였고 잔뜩 화가 난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 길길이 날뛴 뒤라 다 모인 집안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화가 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둘째 너 당장 네 형님한테 사과해라. 이건 잘못된 거야. 난 이번 일 도저히 그대로는 못 넘어간다.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입을 꾹 다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다시 입술을 때렸는데 곧바로 이어진 시동생의 행동에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신 정말 정신 안 차려? 바로 시동생이 억지로 동서를 제 앞에 무릎 꿇린 거예요. 다들 놀라서 시동생과 동서를 바라봤지만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를 윽박질렀죠.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하라고. 그동안 당신이 형수님 욕하는 거 그래도 내가 꾹 참아줬어. 시댁 식구들 다 좋아해달라 부탁하는 건 욕심인 거 아니까. 근데 그걸 나한테 고나리질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형수님 면전에 대고 그딴 소리 하고 왔어? 사람이 인성이 돼야지. 아무리 직업 좋고 돈만 많으면 뭐래?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 우리 애들 엄마로도 필요 없어. 형수님께 당장 사과 안 드릴 거면 당장 이혼이야. 시동생의 폭탄 발언에 결국 동서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제게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전 그냥 결혼 전부터 식구들이 죄다 형님만 싸고 도는 게 싫었어요. 어머님도 형님 칭찬뿐이고 제 남편도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매번 칭찬 일색이고요. 아무리 이 사람하고 저하고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지만 저도 며느리로 그리고 아내로 사랑받고 싶었는데요. 제가 형님보다 뭐 하나 잘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도 제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 건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어떻게든 호되게 혼내고 바로잡을게요. 그동안 이 사람이 했던 무식한 발언들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저도 같이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시동생은 제게 연신 사과를 했고 동서는 결국 어린애처럼 통곡까지 흐엉하고 울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는 한숨을 쉬고 동서 앞에 쭈그려 앉아 말했어요. 알았어, 동서. 그만 일어나. 하지만 동서, 이거 하나만은 나랑 약속해. 나뿐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개념 없이 굴지 마. 사람과 사람 사이엔 그 어떤 귀천도 없는 거야. 그게 돈이든 직업이든 간에. 또 이러면 나 이제 정말로 동서 안 봐. 알았어? 결국 그날은 동서의 통곡과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 호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동서를 구박하셨어요. 동서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더군요. 얘 둘째야,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첫째야, 우리는 과일 먹자. 어머님, 저는요, 제 거는요. 설거지 다 하면 네가 알아서 깎아 먹어. 싫어? 싫으면 네 집으로 가. 왜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부득부득 여길 찾아와서 난리냐? 동서는 울상을 지으며 하는 수 없이 싱크대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구박을 하는데도 동서가 계속 찾아오는 이유를 아는 전 꼬숩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 시선으로 동서를 바라보았죠. 시동생은 버릇을 단단히 잡아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동선의 아버지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전부 말씀드렸다고 해요. 고등학교 교무부장 출신이었던 동선의 아버지는 무척이나 엄한 분이셨거든요. 덕분에 동선은 친정으로 불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머리까지 몇 대 얻어맞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선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혹여 이혼당하면 집안에 발도들일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개원에 지원해 주기로 한 돈도 일절 없을 줄 알라고 엄포를 놓으셨다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에게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께 용서받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 살라고요. 형님, 저 어떻게 하면 어머니 화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인정받고 예쁨 받을 수 있어요? 참 웃기게도 동서는 제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상을 짓고 물어보더군요. 그 상황이 마치 코미디 같기도 했지만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저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내 옆에 딱 붙어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네, 형님. 감사해요. 형님도 제가 미우실 텐데 이렇게 모른 척 안 하고 도와주셔서. 그럼 어떻게? 미워도 가족인데. 그러니까 동서도 나에 대한 미움 좀 버리고 나 잘 좀 봐줘. 알았지? 그렇게 3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우선 새 신사로 일하던 남편은 아주 큰 찜질방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역시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더니 의외로 새 신사가 남편의 천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동서는 마치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동서와 친해질 줄은 몰랐는데 집안 행사 때마다 제 말처럼 제 곁에 딱 붙어 다니던 동서는 아예 평소에도 제 껌딱지가 되었어요. 틈만 나면 제게 전화해 미주알 고주알 수다 삼매경에 빠졌고 저와 휴무가 맞는 날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놀러 오곤 합니다. 가끔은 시동생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일은 그 모습에 저희 시어머니가 소외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난 빼고 노는 거냐? 나도 같이 좀 놀자. 처음엔 동서와 시어머니는 서로 서먹해 하는 것 같더니 얼마 전부터는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는지 이젠 가끔 동서가 혼자서 시어머니 댁에 놀러 다니기도 하더군요. 참 잘된 일이죠? 여기까지가 간병일로 온통 얼룩진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저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더욱 변화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미워도 해보고 용서도 하면서 보듬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든 우리는 떼어낼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도 혹시 너무 미운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민다면 한 번쯤은 눈 꼭 감고 그 손을 잡아줘 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간혹 저희 동서처럼 개과 천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